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화학산업팀장 김영춘입니다. 코로나19와 각국의 무역 정분쟁 강화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때이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 전담기관으로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기획, 평가 관리를 통한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자립화를 통한 대한민국 산업기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미래형 자동차의 소재 부품 분야 최신 기술 동향이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트렌드에 맞춰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해보자,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연사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정성경 본부장님이십니다. 본부장님은 고분자공학을 전공하셨으며 현재 한국자동차연구원 소재기술연구본부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산업의 비금속 소재와 부품 최신 산업 동향에 대해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정성경 본부장에 이어 다음으로 발표해 주실 분은 주식회사 알맥의 김수환 전무님이십니다. 전무님은 기계공학을 전공하시고 현재 주식회사 알맥의 연구소장과 공장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전무님은 자동차 산업의 금속 소재와 부품 최신 산업 동향에 대해서 발표하실 예정이십니다. 그러면 첫 발표를 해주실 정성경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선경입니다. 오늘 저는 플라스틱 복합 소재를 적용한 미래 자동차 경량화 소재 및 부품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경량화 소재 동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자동차 산업의 변화 그리고 경량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경량 소재 및 부품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도 후반에 이제 처음 내연기관 자동차가 개발된 이후부터 약 200여 년 동안의 자동차 역사에서 지금과 같이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변혁의 시기를 맞이한 것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환경의 문제, 그리고 기술의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끊임없는 감성적 그리고 편의성에 대한 요구로 인해서 이런 변화들은 계속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석유 기반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배기가스 오염, 그리고 석유 자원의 고갈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전력 기반 자동차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한 이동 수단이었던 자동차는 휴식 공간이면서 이제 사무 공간으로의 의미가 바뀌게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차량에서 머무르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게 따라서 이제 안전하고 그리고 편리한 자동차를 원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기술의 패러다임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완성차 중심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자동차 산업이 ICT를 비롯한 다양한 소재 산업과 그리고 다양한 타 산업들과의 융합을 통해 산업적 밸류체인이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밸류체인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밸류체인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동차는 기존의 개인이 소유하던 개념에서 카쉐어링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들이 창출되면서 공유 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의 친환경화는 급속한 산업 발전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서 처음 출발되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1997년에 교토의정서 그리고 2015년에 파리협정 등을 통해서 각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합의하고 그리고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시작하였고 그리고 유럽 및 선진국들은 자국의 기술 수준을 고려해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강력한 규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제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즉 CO2 배출에 대한 직접 규제와 그 자동차의 연비를 통한 간접적 규제로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럽은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유로 1부터 발효해서 지금 현재 유로 6 단계의 규제를 적용 중에 있습니다. 당장 2021년도인 내년부터는 킬로미터당 95g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규제가 되고 2025년부터는 68에서 78g의 규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이제 해당 기업은 초과 1km당 1g 이상씩 초과될 때마다 95유로씩 판매 차량에 대해서 비례해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제 배출가스와 연비 규제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고 21년도부터 기업의 평균 연비가 리터당 19km를 만족해야 하고 그리고 25년에는 리터당 23.2km를 만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0.1마일 퍼 갤론당 14달러의 벌금을 판매 차량에 비례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일본도 미국과 유사한 기업 평균 연비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연비 규제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해당 규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만족해야 하고 만약에 하나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차종 판매는 금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요국 대부분이 내연기관 개별 차량 및 기업 평균 수치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큰 금액의 이제 벌금을 부과하게 되고 있고요.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은 기업 평균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서 배기가스 제로인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이제 강화됨에 따라서 전기차의 생산 판매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맞추어서 유럽 내에서는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여러 각국에서 활발한 그 규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이후에 자국에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를 하였고 프랑스는 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차량의 판매를 종료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2035년부터 서울시의 내연기관 차량의 신차 등록이 중단되고 그리고 기존 해당 차량의 도심 주행이 금지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요국의 정책에 따라서 완성차 제조사들은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을 줄이고 전력기반 차량의 생산을 구체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벤츠와 BMW는 각각 30년과 21년부터 전체 차량의 생산의 50% 이상을 친환경차로 전환 생산한다고 발표를 하였고 폭스바겐은 26년부터 신규 엔진 개발 중단과 40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도요타는 2030년까지 생산량의 50% 이상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규제가 강화되는 2025년에서 2030년에는 가파르게 전기차의 시장이 상승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2040년에는 전체 자동차 시장의 약 54%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력 친환경차인 수소 전기차는 시장 규모가 바틀렉인 인프라 구축 문제가 해결되면서 연평균 50% 이상의 급격한 생산 확대가 이루어지고 2030년까지 110만 대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자율차입니다. 자율차로 가는 기술로는 이제 크게 스마트 그리고 융합화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잘 아시듯이 자동차 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되어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안전 시스템을 중심으로 자동차와 인간이 연결되는 지능형 시스템의 적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 과거에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등 단순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블루링크나 UVO 그리고 미러링크 등의 기초통신 시스템인 텔레매틱스를 거쳐서 스마트폰 그리고 음성 그리고 동작 인식 등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발전해 오고 있고 이후 자동차는 이동하는 사무실 그리고 문화 공간으로 인식되게 하는 초연결 매개로 진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계 부품과 ICT 전장 부품의 융합을 통해 주행 편의를 위한 내외장 및 전장 시스템 적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에서처럼 자동차 내장 프로토타입으로 운전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대형 통합 디스플레이 시스템과 주행 중 승객 간의 교류를 위한 회전 무빙 시트, 그리고 소형화 히든 스티어링 휠 등의 공간 활용 시스템의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 기존에는 단순히 사고를 저감하기 위한 수동 안전 시스템에서 이제 사고 예방을 위한 개별 능동 안전 시스템을 거쳐 사고 회피를 위한 능동 통합 안전 시스템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추후 자율주행 차량의 확대와 자율주행 수준의 상승으로 사고 요소가 이제 제거된 안전 시스템으로 발전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그 스마트화를 위해서 각 국에서는 각 그 정책에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은 각 주마다 자율주행 차량의 시험 운행을 허용하는 법률을 보유해 놓고 있고, 유럽은 2017년 유럽연합 정책 및 추진 전략에서 15년 동안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5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관련 규제 혁파 로드맵과 자율주행차를 통한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런 자율차에 관련된 연구들을 완성차 업체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볼보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볼보는 자율주행 기술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구글 웨이모와 전략적 협업 관계를 맺고 레벨 4와 레벨 5의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년까지 제어 주체와 주행 책임이 시스템에 있는 그런 조건부 자율주행을 갖는 3단계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양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벤츠는 자율주행 기술 부분에서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차량 내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을 통해 레벨 4 구현을 위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1년에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 출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아마존과 협력하여 자동차 수집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클라우드 기반 주행 정보 플랫폼 구축 협업을 통해서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고, 자율주행 시스템은 현재 대부분의 신차에 적용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 편의성에 의한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에는 약 7,500만 대, 그리고 2035년에는 1억 대 규모의 시장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중량 변화 추이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면 BMW나 폭스바겐 그리고 볼보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소형, 중형 차종에 대해서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차량의 중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연간 약 10kg 수준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차량의 다양한 안전 편의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자동차에 착장이 되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그리고 센서, 그리고 전장 회로, 헤어 제어 장치 등이 이제 부품들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는 고효율 엔진, 트랜스미션의 연비 개선 시스템,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력 구동 시스템 등이 이제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 안전 부분에서는 스마트 에어백, 그리고 차량 이탈 방지, 운전자 상태 인식 등의 시스템들이 장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및 편의를 포함한 내장 부품은 운전자 정보 시스템, 실시간 차량 진단, 그리고 HMI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주행 편의 부분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는 스마트 주차 시스템 등의 전장 시스템들이 이제 적용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장 부품은 친환경 커넥티드카, 그리고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필수 부품으로 자동차가 스마트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가 될 전망인데, 이러한 부품들이 계속적으로 자동차에 적용이 되면 자동차의 무게는 증가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자동차의 무게가 증가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연비 감소, 그리고 전력 기반의 자동차에서의 주행거리 감소와 필수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친환경 차량은 내연기관 차량에 대비해서 200에서 한 220km 정도 중량이 증가됩니다. 뭐 예를 들어 코나의 경우에 내연기관 차량은 1430km인데 같은 차종으로 순수 전기 자동차인 EV카는 1680km 정도 수준입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를 판매해야 되는 업체 입장에서는 전기차의 상품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상품성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수준의 주행 편의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가장 큰 상품성 차이는 일회 충전했을 때 주행 거리가 현재 이제 400에서 500km 수준에서 일회 충전했을 때 600km까지 이제 확대해야 소비자들로부터 상품성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차량의 무게가 증가가 되면 연비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무게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무게의 10%가 경량화되었을 때 내연기관은 4에서 6%의 연비 향상이 이루어지지만, 전기차의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20km 이상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량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제 앞에서는 경량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자동차의 소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는 아시겠지만 다양한 소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900년도 초반에는 이제 우드 중심의 차량 구조 소재가 사용이 되었지만 철강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1900년도 후반부터는 탄소광이 이제 자동차에 급격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생산성이라든지 그리고 소재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급격하게 소재가 변화하게 되었고, 이후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경량화 요구가 계속적으로 자동차에 요구가 되면서 탄소광은 고강도 강과 비철 금속인 알루미늄 그리고 마그네슘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플라스틱 기반의 복합재료의 소재가 대체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부품별로 경량화 비율을 예측했을 때 셰시 부품 경량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외판, 파워트레인, 시시 내장 부품 순으로 경량화 비율이 커지고 있는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외판의 경우 이제 알루미늄을 사용을 해서 경량화를 주로 하고 있는데, 차체 내외장 부품은 플라스틱인 소재나 이를 기반으로 한 복합 소재의 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자동차에서 달성된 높은 수준의 경량화는 기존의 금속 소재를 플라스틱 기반의 복합 소재로 대체하면서 달성이 되어 왔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플라스틱 소재 또한 성능 확대를 향해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강도, 마모 등의 기계적 물성과 내열성 등의 확보를 통해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부품 영역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플라스틱은 범용 플라스틱과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리고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분류가 되는데, 범용 플라스틱은 이제 성형이 요기하고 비교적 높은 강도가 필요하지 않은 내장재, 시트, 범퍼 등에 사용이 되고 있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강도와 내열성이 요구되는 엔진과 연료 계통, 그리고 내장 부품 및 구조재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마모와 내열성 및 치수 안정성이 요구되는 기어류나 센서류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 향후 이제 전력 기반의 자동차가 확대됨에 따라서 가격이 비교적 좀 비싸긴 하지만 내열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스틱 소재는 이제 섬유와 복합화를 통해서 더 높은 기계적 물성을 확보하게 되고, 그리고 기존 금속을 이제 계속적으로 대체하게 되고 있습니다. 부품의 요구 성능에 따라서 기본적인 기계적 물성을 갖는 플라스틱을 선정하고, 그리고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강화제를 선정해서 함량을 변화시키면서 혼합하고, 그리고 부품의 형상에 따라 다양한 성형 공정을 통해서 복합 소재 및 복합 소재 부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플라스틱 소재는 순수한 버진재로 사용되기보다는 이렇게 복합 소재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설리반 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소재 변화에 따라서 자동차의 경량화가 계속적으로 진척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고요. 차체, 셰시, 외장, 그리고 내장, 전장의 각 주요 부품마다 경량화에 따른 소재 변화를 그림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2030년도에 대부분의 부품이 이제 알루미늄과 복합 소재로 적용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40% 정도의 경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사실 복합 소재는 차체나 셰시 파트의 고충격, 고하중을 견뎌야 하는 부품에는 사실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이러한 제약에는 물성적인 측면도 있지만 CFRP를 적용했을 때 탄소섬유의 가격 그리고 탄소섬유 복합재를 이용했을 때 제조하기 위한 공정시설 투자 비용 등이 제약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제약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기업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2030년 이후에는 차체 셰시의 메인분에도 복합 재료가 사용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복합 소재를 이용한 자동차의 경량화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체는 차량의 골격으로 자동차의 하중을 지지하고 외부 진동 충격으로부터 차량 내부를 보호하는 부품입니다. 기존 차체에 적용된 스틸 그리고 알루미늄 등의 고강도 금속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서 고강도 고강성의 탄소섬유 복합 소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구조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속 탄소섬유와 열경화성 수지인 에폭시 기반의 복합 소재가 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BMW는 i3의 승객 공간인 캐빈 모듈 차체 전체를 탄소섬유 복합 소재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약 150kg 정도 수준으로 차체를 만들었고 이 무게는 성인 2명이 들 수 있는 그런 무게입니다. 사실 BMW가 탄소복합 소재를 자동차에 양산 적용할 수 있었던 거는 BMW가 탄소섬유 제조기업인 SGL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대량의 탄소섬유를 저가에 공급받아서 자체 생산 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양산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BMW 7 시리즈에는 루프 레일 그리고 판넬, 프론트 사이드 멤버, B필러, C필러 등의 알루미늄, 스틸, CFRP 등을 이렇게 사용한 하이브리드 구조로 제작을 하였고 130kg 정도의 경량화를 달성하였습니다. 사실 차체 경량화를 위한 탄소섬유 복합재료 적용은 소재의 높은 비용과 고가의 생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점에서 현재 양산 적용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셰시는 이제 차량이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 장치를 통칭하는데 셰시 부품의 경우 요구 성능에 따라서 다양한 플라스틱 및 복합 소재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셰시 부품은 차체보다 이제 낮은 강성을 요구하긴 하지만 높은 동적 강성이라든지 피로 특성, 그리고 내마모성, 그리고 충격 특성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열경화성 수지, 그리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유리섬유를 적용해서 복합 소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공법으로는 프레스 및 사출 성형, 그리고 필라멘트 와인딩 성형 등 기존에 이제 사용되거나 또는 생산성이 비교적 높은 성형 공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용화가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henkel에서는 이제 열경화성 수지인 폴리우레탄 수지와 유리섬유를 이용해서 RTM 공정을 통해서 스틸 대비 60% 경량화된 립스프링을 개발하였고요. 이 립스프링은 차체의 비틀림 하중을 완충하는 부품으로 현재 이제 볼보의 XC90 그리고 이제 세단 모델인 S90, V90에 양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업체인 소페기는 회전 인발 공정을 이용해서 에폭시와 GF 복합 소재를 사용하고 이 소재를 서스펜션 코일 스프링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서스펜션 코일 스프링은 차체 하중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데 높은 탄성과 내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코일 스프링은 기존 스틸 코일 스프링 대비해서 약 45%의 무게가 경량화되었고요. 아우디 A6 모델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BMW는 엔진 동력을 차량의 후륜으로 전달하는 드라이브 샤프트에 기존의 스틸을 대체한 탄소섬유 복합재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 40% 정도의 경량화를 달성하였고 필라멘트 와인딩 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드라이브 샤프트는 고성능 차량인 M3 그리고 M4 모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동력을 전달하는 트랜스미션 기어류의 경우에 기어의 치형 부분은 이제 스틸 그리고 기어 몸체는 탄소섬유 복합재의 다중 구조로 제작을 해서 약 40%의 경량화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동력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 스티어링 기어류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이제 폴리아미드 기반으로 유리섬유 복합 소재를 사용하여 사출 성형 공정을 통해서 약 30% 정도의 경량화를 달성하였고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휠의 경우에 사빅은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PEI 소재에 탄소 섬유를 적용해서 기존 대비 25% 경량화된 일체형 복합 소재의 휠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은 현재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드는 탄소섬유 복합재를 적용해서 이제 기존 스틸 대비 약 35% 경량화된 복합 소재 휠을 개발하였고 머스탱 쉘바이 시리즈 모델에 양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외장 부품은 이제 차체의 일부로서 자동차의 외관 형상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적용 위치에 따라서 일정 수준의 강도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에 이제 표면 특성이나 충격 특성 등의 기기적 물성이 특별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구조 강도 및 표면 특성이 우수한 PP나 PA 수지에 30에서 60% 수준의 글래스 파이버가 강화된 복합 수조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테일게이트, 도어, 그리고 프론트 엔드 모듈 캐리어, 그리고 썬루프 프레임 등의 적용 사례가 있고 주로 높은 생산성을 갖는 이제 사출 공정으로 제조되고 있습니다. 일부 높은 이제 구조 광성을 요구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스틸이나 알루미늄 등의 이제 보강 구조물을 인서트해서 사출 성형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합 소재 대체 시에는 이제 기존 스틸 대비해서 약 20에서 50% 정도의 수준의 이제 경량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이제 GS 칼텍스에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PA6 기반의 탄소섬유 복합 소재를 사출 성형하여 기존 스틸 대비 50% 경량화된 썬루프 프레임을 개발하였고 현재 기아 자동차의 소렌토 모델에 이제 양산 적용되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멤버 캐리어는 헤드램프, 라지에이터 어셈블리, 그리고 프론트빔 등으로 이제 구성된 프론트엔드 모듈을 지지하는 구조체인데 란센스에서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PA6 기반의 유리섬유 복합 소재를 사출 공정을 통해서 개발하여서 15% 경량화된 FEM 캐리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소재는 아우디의 TT 모델에 양산 적용하였습니다. 바스프도 PA6 GF 복합 재료를 폭스바겐 골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그나는 범용 플라스틱인 PP 기반으로 유리섬유 복합 소재를 적용해서 테일게이트 이너 판넬을 개발하고 기존의 스틸 스탬핑 공정으로 제작되었던 제품 대비해서 약 30%의 경량화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닛산의 로즈 모델에 양산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이제 내부에 있는 부품으로 운전자의 거주성 그리고 운전성 및 안전성을 이제 위한 부품으로 내장 부품이 있습니다. 내장 부품은 기본 구조 강성과 내장 부품의 표면 감성 특성을 고려해서 소재와 구조를 적용하고 있는데 승객과 직접 접촉하게 되는 이제 콘솔이나 도어 트림 등의 부품은 PP, ABS, 그리고 PE 등 범용 플라스틱 자체로 또는 30% 이하의 GF를 첨가해서 복합 소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구조를 지지하는 부품인 카울 크로스바나 시트 프레임 등은 PA, PET, PC 기반으로 20에서 60% 정도의 GF가 첨가된 복합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장 부품은 금속을 대체하거나 비중이 낮은 소재로 대체함으로써 약 10에서 30% 정도의 경량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르쉐는 이제 버킷 구조의 시트 프레임을 탄소섬유 복합 소재를 적용해서 기존 대비 약 50% 수준의 경량화를 달성해야 했고요. 그래서 포르쉐의 카레라 GT 모델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국내는 이제 LG 하우시스에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PA 기반의 탄소섬유 복합 소재를 사용해서 30% 정도 경량화된 승용 해치백 차량의 2열 시트백 프레임을 개발하였고 현재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모델에 양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대시보드인 인스트루먼트 판넬은 기존의 PC, ABS의 범용 수지를 PP 기반의 글래스 파이버 복합 소재로 대체하여 기존 대비 이제 박육화를 통해서 경량화를 달성하고 이 소재는 이제 다양화 차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뼈대 위에 이제 PA 기반의 GF 복합 소재를 오버몰딩해서 사출한 하이브리드 구조의 카울크로스 바가 이제 기존 스틸 대비 약 30%의 경량화를 달성하였고요. 이 소재는 벤츠 SL 모델에 이제 양산 적용 중에 있습니다. 도어 트림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이제 승객을 보호하고 도어나 윈도우 개폐 장치, 그리고 스피커, 수납 공간 등이 이제 편의성을 제공하는 이런 도어 내측 구조물인데, 기존의 범용 수지에 이제 글래스 파이버를 복합해서 기존 플라스틱 대비해서 박육하여 경량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확대에 따라서 이런 도어 트림의 디스플레이 등의 추가 디스플레이와 같은 다양한 그런 부품들이 추가됨에 따라서 소재의 요구가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장 부품의 경량화는 이제 기존에 개별화되고 있는 구조 부품과 전장 부품을 통합해서 부품 수를 저감하는 방향으로 경량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제 3차원 입체 회로 성형 기법으로 구조체 표면에 입체 회로를 성형해서 단일 구조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해당 기법으로는 뭐 이중 사출이라든지 필름 인서트 몰딩, 그리고 핫스탬핑, LDS 성형 공법 등이 이제 다양하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LDS 성형 공법을 들 수 있고요. 이런 LDS 성형 공법은 레이저 감응 첨가제를 첨가한 소재를 이제 사출 공정을 통해서 성형을 하고, 그리고 레이저 식각 공정으로 회로 구조를 성형과 첨가제를 활성화시킨 후에 무전의 도금을 공정을 통해서 회로를 구현합니다. 이러한 공정을 통해서 이제 기계적 작동부, 그리고 전자회로, 성형 사출물 및 광학 소자 등의 다양한 요소 부품의 경량화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뭐 스티어링 휠이나 차량용 LED 모듈, 그리고 자동차용 안테나 회로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친환경화에 따라서 이제 전기차 및 수소 전기차의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친환경 차량의 이 확대가 되면서 친환경 차량에 이제 장착되는 부품들의 경량화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팩과 그리고 수소 전기차용 고압 수소 저장 용기를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팩은 전기차의 동력원인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와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이제 전력 운영 시스템을 포함하는 모듈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서 100 내지 한 200km 정도 되는 엔진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400에서 6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량의 무게는 200에서 250kg 정도가 이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무게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배터리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터리 팩에서 대부분 한 90에서 100kg 정도의 무게를 차지하고 있는 케이스의 중량을 줄이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경량화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양산되고 있는 배터리 팩 케이스의 상부는 이제 스틸, 그리고 하부는 알루미늄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SGL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반의 이제 탄소 섬유 복합 소재를 적용해서 상부 케이스를 약 40% 경량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디와 프라운호퍼는 합작을 해서 더욱 고용량의 배터리 팩에 대해서 알루미늄과 탄소 섬유 복합 소재를 하이브리드한 형태로 40% 경량화된 하부 케이스를 현재 개발 중에 있고, 국내에서도 배터리 팩 케이스를 경량화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소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소 용기는 수소를 담는 라이너 부분과 그리고 고압파를 700바 이상을 견뎌야 하는 고압파를 위해서 바깥층의 수소 저장 용기 부분이 있습니다. 수소를 담는 라이너 소재 같은 경우에는 스틸에서 알루미늄, 그리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이제 점점 소재를 경량화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제 PA를 사용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는 탄소 섬유를 사용하는데, 최적 설계를 통해서 최소로 두께를 조절해서 경량화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입 3에서 타입 4 용기로 이제 전환했을 경우 알루미늄 소재의 라이너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그리고 탄소섬유 그 바깥쪽에 저장 용기 부분에 탄소섬유 소재를 두께를 최적화해서 약 20%
10%의 경량화를 달성하고 있고 향후에 이 소재들은 좀 더 경량화를 위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친환경화 스마트에 따른 자동차 산업은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전장 부품 장착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무게는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 자동차의 성능 및 효율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미래 자동차 개발을 위해서는 경량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그리고 부품 개발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알맥에 근무하는 김수환 전무입니다. 오늘은 미래용 자동차를 위한 소재 부품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미래용 자동차 전략 로드맵에 미래용 자동차란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 기반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율주행, 스마트폰, O2O 플랫폼 기반의 공유 이동 서비스가 결합된 기술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미래용 자동차는 연결을 의미하는 커넥티비티,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오토노머스, 공유를 의미하는 쉐어링, 그리고 전동화를 뜻하는 일렉트리피케이션을 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의 약자를 따서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케이스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하는지 자세한 면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사무실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원격 기술이나 음성으로 편의 사양을 작동시키는 음성 인식 기술이 자동차에 속속 적용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커넥티비티 기술은 이제 금융, 엔터테인먼트, 주거 요소 등과 연결되어 자동차를 움직이는 생활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스스로 차로를 유지하고 차간 거리를 제어하며 주행하는 수준의 자율주행은 이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동수단이었던 자동차는 자율주행 기술을 통하여 프라이빗 사무, 휴식,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또한 연비 개선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 운전자 과실 사고 예방, 교통약자의 이동성도 향상될 것입니다. 지정된 장소에 차를 사용하고 반납하는 카 쉐어링, 필요한 곳에 차를 호출해 사용하는 카 헤일링 등 차를 소유하지 않고 이용하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공유 시대의 모빌리티에 의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으로 앞으로 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와 경험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친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 키워드가 되면서 배출가스가 없는 전동화 자동차 또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하이브리드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전기차, 전기차 등의 전동화 자동차가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대도시권 지상교통 혼잡에 따른 3차원 이동수단인 UAM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래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UAM까지 포함된 미래형 운송수단으로 확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쟁 시대의 대도시권은 산업 금융 기반이 집약된 국가 경쟁력 핵심이자 중추로 기능하며 인적 자원 집중도가 심화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도시권 인구 추이는
80년 46.5%에서 2019년 77.4%로 크게 상향되었으며 수도권 인구 집중도도 80년 35.5%에서 2019년 50.50%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도로, 철도 등 확장에도 불구하고 지상교육 혼잡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해결 수단으로 3차원 교통수단인 UAM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3차원 모빌리티인 UAM은 도시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전후방 산업의 연쇄적인 혁신을 이끌 것입니다. 국토부는 금년 5월에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KUAM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로드맵에는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었는데요. 22년부터 24년까지 UAM에 대한 비행 실증을 마치고 25년에 상용화를 시작하고 30년에 본격 상용화하겠다고 제시되어 있고 2030년에 10개, 2035년에 100개 노선 및 호출형 서비스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UAM 사업은 항공기술을 선점한 항공업계부터 대규모 양산이 가능한 자동차 업계까지 세계적으로 200여 개 업체가 기체 개발에 진출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하나 시스템이 UAM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040년 세계 UAM 시장 규모를 1조 5천억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래형 수단은 전기 동력 기반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동 장거리화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전기 동력 시스템은 높은 에너지 밀도, 고용량, 고전압, 급속 충전이 필요하며 열 안정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입니다. 이러한 미래 운송수단 발달 환경은 강력한 경량화, 고기능화 요구에 대응하는 소재 부품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내연기관차, 전기차, 수소차의 부품수를 비교해 보면 내연기관차는 3만 개의 부품수가 있으나 전기차는 18,900개, 수소차는 24,800개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미래형 운송수단 발달 환경은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의 엔진 부품 연관 뿌리기술 업체에 대해서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30년까지 사업을 재편하거나 상생을 통하여 기존의 부품기업 1000여 개를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소재산업이 발전하면서 가볍고 강한 신소재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래형 운송수단에서 사용되는 경량화 소재는 계속하여 진화하고 있고 부품마다 요구하는 물성이 다양하여 한 가지 소재를 모든 부품에 확대 적용하기보다는 적재적소에 맞춤형 소재를 적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미래형 운송수단에 사용하는 금속 소재는 스틸, 알루미늄, 마그네슘이 있으며 최근에 점점 사용이 많아지는 고강도 및 초고강도 강은 높은 인장 강도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 부품 중량을 25% 이상 감소시키면서 우수한 강성 특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성형성이 제한되어 차체 외관 및 골격 구조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는 자동차용 재료로 사용되면 최고 40%가량 경량화를 이룰 수 있어서 대표적인 자동차의 경량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합금은 철강 소재 대비 22%, 알루미늄 소재 대비 66%의 밀도를 가지는 탁월한 경량성을 가지고 있으나
접촉 부식성이 크고 타 소재 대비 고비용 및 가공의 취약성 등으로 일부 부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공 UAM 분야 소재는 기체 재료 중 45%를 차지하는 알루미늄 합금은 경량 구조용 기체 부품, 경량 구조용 구조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이타늄 합금은 경량 구조용 부품과 엔진 압축용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래형 운송수단에 사용되는 철강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며 700MPa 이상의 강판재를 통칭하여 초고강도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강도강은 성형성이 어려워서 핫 스탬핑, 하이드로포밍 등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부품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자동차 완성차 업체는 자사 차량의 경량화도, 안정성을 홍보하기 위해 자사 생산 차량에 사용된 금속 소재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세대 볼보 XC90에 초고강도강이 38% 적용되어 1세대 대비 BIW 경량화율이 15% 달성하였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자동차 차체에 어떠한 금속 소재를 사용하느냐는 자동차 완성차 업계의 개발 트렌드에 따라 다르지만 아우디의 Q8의 경우는 알루미늄 기반의 차체를 추구하고 있고 볼보는 초고강도 강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조사 전문기관인 블룸버그나 듀커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신제 알루미늄 사용량이 2026년에는 최소 65만 톤에서 최고 129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이는 10년 사이 2배에서 4배 증가하였으며 UAM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2030년 이후에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신제 알루미늄 합금은 순수 알루미늄에 첨가되는 대표 합금에 따라서 1000계열부터 7000계열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합금에 미량의 금속을 첨가하여 강화 합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신제 알루미늄의 합금별 기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자동차에 주로 사용되는 6000개 소재와 항공 UAM 분야에 사용되는 7000개와 2000개의 소재가 있습니다. 특히 미래형 자동차용 소재는 6000개 알루미늄이 대부분이며 실리콘과 마그네슘의 합금 성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되고 있으며 각각의 기계적 특성에 따라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UAM 대응 항공용 전신제 알루미늄은 1900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2010년에 이르러 A380 기체와 B777 기체에 사용되는 7075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합금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미래형 자동차용 전신제 알루미늄은 배터리 모듈을 보호하는 케이스와 배터리 팩을 보호하는 플랫폼에 사용되고 있는 언더바디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용 플랫폼은 1, 2세대 기반의 하이브리드 또는 화석 연료 자동차의 플랫폼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으나 3세대에 이르러서는 전기자동차 전용 플랫폼으로 개발되었고 그 이후 4세대인 전기자동차 공용 플랫폼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세대 전기자동차 공력 플랫폼에 적용되는 전신제 알루미늄 소재는 높은 에너지 밀도, 고용량, 대용화를 흡수할 수 있는 고경량, 고강성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기차용 배터리 개발은 팩 성능이 40kW 이하의 1세대부터 발전하여 70에서 85kW까지의 3세대를 거쳐 지금은 85kW에서 90kW의 4세대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이동거리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나 지금은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열충격 변형 감소, 방열 성능 향상을 위해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세대급)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압출 제품은 열교환 효율 극대화를 위해 기존 KS나 IS 표준 대비 5배 이상의 정밀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용 자동차는 여러 가지 소재를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트렌드로 전환되어 있으며 특히 철강제 기반 차체 BIW에서 알루미늄과 철광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23.5%까지 경량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알루미늄과 강판을 접합하는 이종 접합 기술을 이용하여 전기차 부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 OEM사 중심으로 2009년부터 차체용 고완전 알루미늄 소재에 대한 표준을 정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계적 강도 및 내충돌 특성, 내열 강도에 따라 1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여 요구 성능에 따라 적합한 소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급 레인지는 특정하지 않고 소재 등급에 따라 공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OEM사 표준 및 유럽 자동차 협회 표준에 의한 검증을 거쳐 승인된 공급자만 풀에 등록되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 OEM사에서 사용되는 미래형 자동차용 고완전 전신제 알루미늄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글로벌 고대 기업이 내충격, 내열 강도 전신제 알루미늄에 대해 표적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특허는 미래형 자동차용 고완전 알루미늄 전신제 소재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히드로, 컨스텔리움 등 글로벌 알루미늄 회사는 연간 매출 10조, R&D 투자 규모 2천억 이상인 글로벌 알루미늄 메이커입니다. 이들은 2012년부터 내충격, 내열 강도 전신제 알루미늄에 대해 집중적으로 표적 특허를 출원하였고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해 내충격, 내열 강도 전신제 알루미늄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중국과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은 피하고 고부가 가치가 있는 유럽 OEM 자동차의 내충격, 내열 강도 전신제 알루미늄에 대한 시장 진입 장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UAM용 초고강도 알루미늄 소재는 독일이 앞서고 있으며 인장 강도 650MPa 이상, 항복 강도 580MPa 이상, 응력 부식 균열 강도는 400MPa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는 UAM의 캐빈 골격제, UAM 배터리 팩, 로타 폴더블 암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속 분야 뿌리 산업은 전형적인 중소 중견기업 업종으로 글로벌 거대 기업과 특허 전쟁에서 이기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R&D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TRL 7단계에서 8단계를 더욱 세분화하여 양산에 준하는 단계까지 R&D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좁고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R&D의 중복성 기준이 재설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항공용 소재 부품은 소수의 선진국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므로 UAM용 소재의 국내 개발, 생산 생태계 조성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UAM 시장은 새로운 표준을 정립해야 하는 초기 단계로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R&D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의 자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세미나 연사로 흔쾌히 응해주신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정성영 본부장님, 주식회사 알맥의 김수환 전무님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이 세미나를 들어주신 온라인 청중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곧 현장에서 직접 뵙고 교류하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